밝혀지지 않은 진실. 1866년 한강변에 서양 군함이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1863년 농부에서 왕이 되었던 철중 사망 후 조선의 운명이 한 남자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물간 왕족, 몰락한 왕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 흥선대원군 이항.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서양을 막았고 조선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적을 만들었고 조선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과연 그는 조선을 구한 개혁가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취한 독재자였을까요? 오늘 흥선대원군의 칼날을 따라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그의 선택은 불가피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공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9세기 중반 조선, 국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도 정치,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 권력은 왕이 아닌 가문에 있었습니다. 국고는 비었고 삼정은 문란했습니다. 백성은 세금에 짓눌렸습니다. 왕권은 무너졌고 조선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1863년 철중붕어. 후계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족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궁궐, 호화로운 생활? 하지만 모든 왕족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 그는 왕족이었지만 몰락한 반개 출신이었습니다. 철종시대 그가 살던 운현궁은 궁궐이라기보다는 작은 저택에 가까웠죠. 조선의 16대 왕, 인조의 세 번째 왕자 인평대군. 그 자손들은 왕의 반개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6대 손 이하응. 훗날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어려서부터 정치적으로 소외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세도가들의 눈을 피해 겉으로는 방탕한 양반처럼 행동하면서 내면으로는 권력의 흐름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고증된 야사를 통해 그의 방탕한 행실의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에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시정의 무례한들과 어울려 난행을 일삼으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명예직이 남아 정의품 오이도 총부 도총관, 정삼품 종친부 유사당상 등 고위 관직을 지내면서 조정에서 모범종친으로 칭송받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야사에 나오는 고증되지 않은 일화 중 하나입니다. 이하응이 어느 잔치집에 나타나 잔치상을 요구하자 안동 김씨의 김병기가 자기가 먹던 고기의 뼈다귀를 이하응에게 던져주었고, 훗날 대원군이 권세를 잡자 김병기의 잔치에 참여해서는 독이 들었다며 먹던 음식을 뱉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권모술수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석파정이라는 안동 김씨 김홍근의 아름다운 별장이 있었는데, 흥선대원군이 집권 후 아들 고종을 석파정에서 하루 기거하게 했고, 조선의 전통 관례에 따라 임금이 하루라도 머문 장소는 신하가 머물 수 없어 김흥근이 어쩔 수 없이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흥선대원군의 명언 기록도 있습니다. 유생들이 모여 공부하던 서원을 철폐하여 600여 개에서 47개만 남았습니다. 서원 철폐 당시 유생들이 반발하여 며칠을 울고불며 집단 시위를 벌였으나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된다면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유생들을 한강 남쪽으로 밀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기록이 없는 유명한 일화가 많은데, 이는 김동인의 소설 운현궁의 봄에서 비롯되어 많은 이들이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1933년부터 조선일보에 1년여 동안 연재된 역사 소설로, 시기적으로 보면 김동인은 일제강점기에 시대적 압박을 받던 국민들에게
이항의 삶을 영웅적 인물로 묘사해 우리의 앞날을 헤쳐나가자는 의미를 심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이 지난 일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식 기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남은 일화도 있습니다. 매처냐록에는 대원이분불한 5자가 삼천리 강토를 풍미하여 그 위세가 우려와 불같음으로 모든 관리와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뒤에는 민씨들이 집권한 이후 서민들이 그들의 착취를 견디다 못해 도리어 대원군의 정치를 그리워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명한 기록된 일화는 가야산 방화 사건입니다. 1844년 헌종신년 흥선대원군이 절터가 명당이라 믿고 충청남도 예산군 가야사를 불태우고 자신의 부친 남영군의 묘를 썼고 1863년 그의 아들이 고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이후 흥선대원군은 가야사를 불태운 죄책감에 가야산 동쪽에 절을 짓고 부처의 은덕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보덕사라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몰락한 방계 왕족의 방탕한 생활이 집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역사서를 탐독했고 특히 세도 정치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안동 김씨, 풍양조 씨가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는지,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1863년 12월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철종이 후사 없이 승하한 겁니다. 왕실에는 패닉이 일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었으니까요. 이때 대왕대비 조씨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대왕대비는 어린 왕을 원했습니다. 계속 수렴청정을 하려고 했죠. 그때 이하응이 절묘하게 접근했습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 12살의 명복을 후계자로 제안한 겁니다. 1864년 1월 이하응의 아들이 고종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이하응은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실질적인 섭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대원군은 공식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대원군은 자신은 왕이 아니지만 아들이 왕인 사람이란 직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그가 쥐고 있었습니다. 12살의 어린 왕을 아버지가 대신한 것입니다. 집권하자마자 그는 파격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1. 경복궁 중건 1865년부터 1872년까지 임진왜란 이후 270년간 폐허였던 경복궁을 재건합니다. 국가의 신해복의 상징과 왕권복 구의 의미가 담긴 무리한 공사였습니다. 백성들이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재정이 부족하여 공사 현장에서 굶어 죽는 백성이 발생합니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우리가 흔히 엽전이라고 말하는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인 당백전이라는 고액의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당시 경복궁 재건 비용이 8천만 냥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4,50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당시 시중 통화량 전체보다 많은 거액이었습니다. 2. 서원 철폐. 대원군의 가장 과감한 정책. 전국의 서원 600여 개 중 47개만 남기고 모두 철폐했습니다. 서원은 유생들의 교육기관이었지만 동시에 지방 양반들의 권력 기반이었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고 노비까지 두고 있었죠.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양반 사대부 전체를 적으로 돌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대원군은 강행했습니다. 3. 병인박해 1866년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납니다. 프랑스 신부 9명을 포함해 약 8,000명의 천주교인이 처형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종교 탄압이었을까요? 대원군에게 천주교는 두 가지 위협이었습니다. 첫째, 서양 세력의 침투 통로. 둘째, 조선의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도전, 특히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했습니다. 4.
통상 거부 정책. 1866년 여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침입했습니다. 대원군은 불태워버렸습니다. 이후 프랑스가 침공하고 미국이 침공합니다. 하지만 대원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척화비를 세웁니다. 서양 오랑캐와 화친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다. 그런데 대원군에게 예상치 못한 적수가 나타납니다. 바로 며느리 명성황후였습니다. 1866년 고종은 민씨 가문의 민자영과 혼인합니다. 나중에 명성황후죠. 처음에 대원군은 그녀를 약한 여성으로 봤습니다. 큰 오산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정치적으로 매우 영리했습니다. 대원군이 만든 적들, 특히 민씨 가문과 안동 김씨 잔존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1873년 11월, 드디어 그 순간이 옵니다. 고종이 친정을 선포합니다. 22살이 된 고종은 이제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대원군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명성황후가 구축한 반대 세력이 너무 강했고 무엇보다 아들 왕이 원한 일이었으니까요. 대원군이 물러난 후 조선은 급격히 변합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과 수교하고 서양과도 문호를 엽니다. 대원군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개항이 결국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1882년 대원군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난 겁니다. 친식 군대인 별기군에 밀려난 구식 군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13개월간 월급도 못 받았던 그들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반란군은 대원군을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대원군은 좋았던 옛날의 상징이었죠. 명성황후는 피신하고 대원군이 다시 집권합니다. 하지만 이번 집권은 단 한 달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청나라가 군대를 보낸 겁니다. 청나라 군대는 대원군을 강제로 납치해 텐진으로 끌고 갑니다. 그는 거기서 3년을 억류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양 세력을 막으려던 대원군이 결국 중국의 포로가 된 겁니다. 대원군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개혁가일까요? 보수주의자일까요? 개혁적 측면을 보자면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신분제를 완화시키고 서원 철폐로 기득권을 타파했습니다. 보수적 측면, 쇄국 정책으로 신문물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왕권 유지를 위해 천주교를 박해했습니다. 문호 개방을 막았습니다. 그는 모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개혁가였지만 대외적으로는 극단적 보수주의자였죠. 당시 시대적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가 본 서양은 아편전쟁으로 청을 무릎 꿇린 침략자였으니까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대원군의 몇 가지 치명적 실책을 지적합니다. 첫째, 경복궁 중건의 과도한 비용으로 재정 파탄 및 백성들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둘째, 당백전 발행으로 민생경제를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셋째, 과도한 쇄국 정책으로 국제정세를 오판했습니다. 그로 인해 근대화 시기를 놓쳤습니다. 넷째, 정적 제거의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천주교 대학살, 정치적 반대파 숙청. 1898년 흥선대원군은 78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가 죽은 지 불과 7년 후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조선은 일본에 병합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나라를 지키려 문을 걸어 잠갔지만 결국 그것이 나라를 더 약하게 만들었던 건 아닐까요? 흥선대원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권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를 거부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동시에 그의 내부 개혁 의지만큼은 평가받아야 합니다. 부패한 세도 정치를 끝냈고 왕권을 회복했으니까요. 권력의 칼날은 양날의 검입니다. 흥선대원군은 그 칼날을 휘둘렀지만 결국 자신도 그 칼에 베였습니다.
지금도 서울 종로구에 가면 운현궁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조선을 움직였던 권력의 중심. 이제는 조용히 역사를 증언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흥선대원군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히스코리언에서는 영성왕후 민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히스코리언이었습니다.